새벽 6시 설악산 깊은 계곡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한옥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소음은커녕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조차 희미했다. 이준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덧없이 공허했다. 손에 든 따뜻한 찻잔의 온기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삶은 한때 정의와 치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텅 빈 도화지처럼 무미건조했다.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맞이하고 고요히 명상에 잠기며 손수 키우는 텃밭의 채소를 가꾸는 것이 그의 전부였다. 과거의 영광은 멀리 사라진 환상처럼 느껴졌고 검사라는 직업의 무게는 더 이상 그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홀로 존재할 뿐이었다. 5년 전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강철의 정이라 불리며 범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국민들에게는 영웅이었다. 그의 삶은 승리와 영광의 연속이었다. 호랑이 사건이라 불린 거대 조직 범죄 수사를 맡았을 때도 그는 예외 없이 승리를 자신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수사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렀고 그는 알 수 없는 세력의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비극이 닥쳤다. 사랑하는 아내가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은 그것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했지만 이준호는 직감했다. 아내의 죽음이 그의 손으로 파헤치려 했던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 그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승리만을 알았던 그의 삶은 패배의 멍게를 짊어진 채 이곳으로 들어왔다. 이준호는 이 고독한 삶이 그가 치러야 할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끝까지 파헤치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는 매일 밤 아내의 환영에 시달렸다.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절규.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준호는 이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었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 고리를 끊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다. 3년 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그는 집 앞 마당에서 쓰러져 있는 어린 강아지를 발견했다. 온몸이 젖고 굶주림에 지쳐 숨을 헐떡이던 강아지. 이준호는 망설였지만 이내 따뜻한 이불로 감싸 안고 집 안으로 들였다. 그는 강아지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고 따뜻한 물과 먹이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강아지는 기력을 회복했지만 떠나지 않았다. 이준호는 그 강아지가 마치 운명처럼 자신을 찾아온 것을 느꼈다. 그는 강아지에게 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결은 결과라는 의미 외에도 실말이나 인연의 끈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어쩌면 그 강아지는 그의 삶에 새로운 결을 만들어줄 존재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은 순백의 털을 가진 진돗개였다. 온순하고 조용했으며 언제나 이준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이준호가 명상을 할 때면 결은 그의 무릎 밑에 얌전히 엎드렸고 그가 텃밭을 가꿀 때면 곁에서 졸고 있었다. 결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준호의 감정을 모두 이해하는 듯했다. 이준호가 슬퍼할 때면 그의 손을 핥았고 그가 고뇌에 잠겨 있을 때면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결은 이준호가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어느 날 아침, 이준호는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다.
결은 평소처럼 그의 옆에 엎드려 조용히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 오래도록 울리지 않던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김지훈은 이준호가 검사 시절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이준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저 지훈입니다. 김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인가, 지훈아? 선배님, 호랑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이준호의 손이 멈칫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네. 아닙니다. 선배님, 새로 들어온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던 조직의 윗선이 선배님 아내분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흙이 묻은 손을 그대로 둔 채 그는 전화기를 귀에 바싹 갖다 댔다. 자세히 말해봐. 저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잡힌 조직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 내 마누라 때문에 일이 틀어질 뻔했다라고요. 그리고 그 조직원은 사고 당일 선배님 아내분의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내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지난 5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텃밭을 바라보았다. 결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그날 밤 이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5년 전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보았다. 아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 그녀는 몇 번이나 이상한 전화와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었다. 그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자신의 일에 누군가 간섭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내의 생명과 직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 그때라도 그녀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그를 덮쳤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보였다. 그는 오랜 시간 봉인해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결은 그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이준호는 묵묵히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과 검사 시절 사용했던 수첩과 펜,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려 했던 5년 전과 달리 이제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다. 결아. 이준호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울로 갈 거야. 결은 이준호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이준호는 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이제는 싸울 시간이다. 그의 눈빛은 5년 전의 강철 같은 빛을 다시 되찾은 듯했다. 복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모은 범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준호는 다시금 세상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결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설악산의 고요한 새벽은 이준호의 굳건한 결심으로 인해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서울행 버스표를 예매하고 필요한 짐을 챙겼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날카로운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5년 전에 그와는 많이 달랐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불꽃을 다시 품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갈망이자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었다. 이준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한옥은 지난 5년간 그의 피난처이자 감옥이었다. 그는 이 집에서 고통과 슬픔을 사겼고 스스로를 올감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떠나야 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에게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었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그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 순간 평소와 달리 마당 한쪽 대웅전 앞에 앉아 있어야 할 결이 보이지 않았다. 결아, 어디 갔니? 이준호는 조용히 결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결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마 어디선가 잠들어 있겠지. 이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생각보다 무거운 가방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절 입구에 다다르자 갑자기 어디선가 결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 이준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단순히 이별을 아쉬워하는 개의 행동과는 확연히 달랐다. 결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결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구니? 이준호는 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다. 하지만 결은 더욱 심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워낙 크고 애절해서 고요했던 새벽 공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릴 정도였다. 결은 단순히 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준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결은 재빨리 그의 앞으로 뛰어가 몸을 눕히며 길을 막았다. 마치 절대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준호는 당황스러웠다. 이놈아, 왜 이러느냐? 길을 비켜 주렴. 그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타일렀다. 하지만 결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몸을 던져 그의 앞길을 막았다. 심지어 이준호가 들고 있던 여행 가방까지 입으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가방의 모서리가 찢어지고 안의 물건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결의 행동이 점점 격해지자 그 소음의 절 안에서 잠들어 있던 박소진 여사와 다른 신도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평소 조용하기로 유명했던 결이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마당으로 나왔다. 어머, 결이가 왜 저러지? 박소진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준호는 결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평소 온순하고 조용했던 결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결은 계속해서 이준호 주변을 맴돌며 울부짖었다. 때로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들었다. 결아, 진정해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준호는 무릎을 꿇고 결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결은 잠시 울음을 멈추고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준호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다. 결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너도 이해해줘. 이준호는 결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서려 했다. 그 순간 결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마치 생명을 걸고 이준호를 막으려는 것처럼 말이다. 시간이 흘러도 결의 행동은 전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것 같았다. 박소진 여사와 신도들도 이런 결의 모습을 처음 보는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선생님, 결의가 너무 이상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한 신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결은 아픈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민첩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다. 단지 이준호가 이곳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확고할 뿐이었다. 결의 필사적인 저항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이준호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 해도 결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길을 막았다. 이준호가 왼쪽으로 가면 결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결도 오른쪽으로 번개같이 움직이며 앞을 가로막았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변에서 지켜보던 신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결아, 정말 왜 이러는 거냐? 이준호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는 평생 동물들과 교감해 왔지만 결의의 이런 행동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라기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필사적이었다. 결은 이제 아예 절 입구문 앞에 배를 깔고 드러누워 버렸다. 내 다리를 쭉 뻗고 바닥에 완전히 붙여놓은 복은 채로 이준호가 지나가려 하면 더욱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절대 비켜주지 않았다. 마치 내 몸을 밟고 지나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어머, 저 녀석 참 고집이 세네요. 결의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도들이 수군거리며 말했다. 평소 결을 잘 알고 있던 그들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터라 모두 당황스러워했다. 이준호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미 서울행버스 시간도 정해놓았고 그곳에서 김지훈과 만나기로 한 약속도 있었다. 하지만 결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결아,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냐? 나에게 말해봐라. 이준호는 다시 한번 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결은 그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이준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오늘은 떠나지 않겠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결은 즉시 일어나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절망적인 표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평소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정말 신기했다. 결은 이준호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개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더 이상 울부짖지도 않고 그의 앞을 막지도 않았다. 이준호는 여행 가방을 다시 방으로 가져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녀석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단순히 이별이 싫어서일까? 하지만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결의 그 절박했던 눈빛이 계속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준호가 서울행 계획을 하루 미루기로 결정한 순간 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진돗개로 돌아왔다. 그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은 불과 몇 분 전까지 그의 앞길을 막아섰던 맹렬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시험이라도 한 것처럼 이준호는 여전히 미심쩍은 눈으로 결을 바라보았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찢어진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결은 곁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아내의 사진과 오래된 수첩, 그리고 몇몇 서류 뭉치들이었다. 아내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보며 이준호는 다시금 마음이 아려왔다. 내가 떠나는 것을 막은 게 정말 너였구나. 결아. 그는 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결은 평소처럼 조용히 대웅전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씩 이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남아 있었다. 마치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준호는 그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지난 5년간 경험했던 평온함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 녀석이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점심때가 되었다. 박소진 여사가 가져다 준 점심을 먹던 이준호는 평소에는 거의 켜지 않던 텔레비전을 무심코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평화로운 일상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있었고 이제 막 시작된 미지의 미래가 있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아내의 죽음과 결의 행동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오전 8시경 강원도에서 서울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산사태로 인해 도로를 이탈해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호의 손에 든 숟가락이 멈칫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전 8시 강원도에서 서울. 모든 것이 그가 타려던 버스와 일치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끔찍한 사고 현장이 그대로 보였다. 버스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준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저 버스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결이 그를 막지 않았다면 자신도 분명 저 버스에 타고 있었을 것이다. 오전 8시 출발. 서울 방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의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창밖의 결을 바라보았다. 결은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박소진 여사와 몇몇 신도들이 놀란 표정으로 뛰어왔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뉴스 보셨어요? 박소진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네, 봤습니다. 이준호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세상에, 선생님이 타려던 버스가 아니었나요? 그럼 어제 결이가 박소진 여사의 눈빛이 결을 향했다. 다른 신도들의 시선도 모두 결에게로 향했다. 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결을 꼭 껴안았다. 결아, 네가 나를 구해준 거구나.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결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뉴스는 계속해서 사고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었다.
여러 명의 승객이 다쳤고 그중 일부는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 이준호는 만약 자신이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면 70대에 가까운 자신의 몸으로는 그런 큰 사고를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결이 정말 신통한 개였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신도들은 서로 놀라며 속삭였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결이 어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이준호를 막았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결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호는 결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결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결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그를 향한 어떤 경고이자 이정표였다. 지난 5년간 그를 올감했던 절망과 무력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희망과 목적이 채우는 듯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일의 배후를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내내 절에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신통한 개가 전 검사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평소 조용했던 작은 암자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모두들 결을 보러 왔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결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었다. 사람들의 관심에 큰 동요 없이 조용히 대웅전 앞에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그 담담한 모습이 오히려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이준호는 이제 결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준호는 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결은 그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이준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결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사실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결에게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 이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준호의 방문 앞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씩 눈을 뜨고 이준호의 방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그가 혹시 다시 떠나려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다한지 이준호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든 이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 결이 꼬리를 흔들며 그를 맞아주었다. 그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어제 일어난 기적 같은 일과 극명하게 대조되어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어젯밤 내내 결의 이상한 행동과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여전히 몽롱했다. 정말 단순한 이별의 아쉬움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절박함이 있었다. 결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는 전사 같았고 그런 필사적인 몸짓이 단순한 감정 표현일 리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아침 예불을 마친 후 이준호는 결과 함께 절 뒤편 산책로를 걸었다. 결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곁을 따랐지만 가끔씩 뒤돌아보며 이준호가 혹시 어디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듯한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한지 이준호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다. 그는 문득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검사 시절에는 늘 사건의 논리와 증거에만 매달렸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감이나 직관적인 감각은 무시했다.
하지만 결의 행동은 그 모든 이성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결아, 너는 정말 신기한 녀석이구나. 어떻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거냐. 이준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으며 결을 불렀다. 결은 즉시 그의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댔다. 그 따뜻한 천이 이준호의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는 것 같았다. 그는 결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동물들이 때로는 사람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혹시 결이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감지했던 것일까? 이준호는 이제 확신했다. 결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어떤 운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절로 돌아오는 길에 이준호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다. 고개도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내내 이준호는 평소보다 더 깊은 명상에 잠겼다. 결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단지 결이 자신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결은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는 존재, 이준호는 결의 행동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저를 떠나려 했던 이유가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만 매몰되어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은 그를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날 저녁, 이준호는 결을 데리고 뒷산에 올랐다. 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그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복수심에 불타 서울로 향하려 했던 계획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그는 결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도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구나. 이준호는 결을 꼭 안아주었다. 결은 그의 품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날 밤부터 이준호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결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고 고민이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수행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은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치 이준호의 동반자이자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반기며 기뻐했다. 선생님과 결이가 함께 있으니 더욱 든든해요. 결이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이준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결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결은 이준호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온 존재였다. 이준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나 학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결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서울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달. 이준호와 결의 이야기는 조용했던 산골 마을을 넘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신통한 계가 전직 검사의 목숨을 구했다. 기적을 낳은 존재 등 소문은 부풀려지고 과장되기도 했지만 이야기에 담긴 진심과 감동은 사람들의 발길을 끊임없이 절로 이끌었다. 평소 조용했던 암자는 매일같이 새로운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 어떤 이는 삶의 위로를 구하며 이곳을 찾아왔다. 이준호는 처음에는 낯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평생 조용한 수행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이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자 결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은 이런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을 보러 와도 전혀 흥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각의 방문객들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며 이준호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이 오면 조용히 다가가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이 오면 장난스럽게 놀아주며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중년 여성의 방문이었다. 그녀는 최근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결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다. 결은 그녀가 절에 들어서자마자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살짝 핥았다. 그 순간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도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결이 보여주는 공감 능력과 치유의 힘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진 것처럼 말이다. 이준호는 이제 확신했다. 결은 그에게 주어진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나타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였다. 방문객들은 끊이지 않았다. 결을 보면 복을 받는다는 소문까지 퍼져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결을 보살견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다. 하지만 결은 여전히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모르는 듯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개처럼 행동할 뿐이었다. 그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이준호는 결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비와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결이 자신을 구해준 것은 단순히 생명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였다. 그는 더 이상 복수라는 감정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이곳에서 할 일이 더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 그렇지 않았다. 결이 보여준 것처럼 그는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준호는 결과 함께 뒷산을 오르며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결아, 너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준 것 같구나. 결은 이준호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 같은지. 때로는 결이 이준호 자신보다 더 지혜로워 보였다. 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준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상처를 쫓는 대신 결과 함께 새로운 삶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 대신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준호는 결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고맙다, 결아.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구나. 결은 이준호의 품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이제야 아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부터 이준호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결의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전념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준호와 결을 산골의 수호자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이준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결의 존재는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는 이제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준호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자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결은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 있었고 그는 결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동반자였다. 이준호는 결이 자신의 인생에 가져다 준 기적에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준호는 결이 자신의 인생에 가져다 준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새로운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들고 있었다. 아침마다 결과 함께하는 산책은 이제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의 희망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결은 항상 이준호보다 한 발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다. 때로는 특별한 곳에서 멈춰서서 이준호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런 곳에는 항상 아름다운 풍경이나 숨겨진 약수터가 있었다. 결은 이준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이준호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알고 있었다. 결아, 너는 정말 신기한 녀석이구나. 어떻게 항상 좋은 곳만 골라서 데려가느냐? 이준호가 물으면 결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 같은지. 때로는 결이 자신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준호는 이제 결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결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결은 뒷산 깊숙한 곳으로 이준호를 인도했다. 이준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험한 길이었다. 굵은 바위들이 흩어져 있고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기 쉬운 가파른 경사였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이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묵묵히 뒤를 따랐다. 결아, 여기는 너무 험하지 않느냐?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결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곳에 있다는 듯이 말이다. 한참을 올라가니 큰 바위 틈 사이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준호는 즉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결은 신음소리가 나는 바위 틈 앞에서 멈춰서서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가 다가가 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바위에 다리가 끼어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며칠째 그 자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이준호는 급히 그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다친 다리를 살펴보며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결은 곁에서 조급한 듯 맴돌며 도우려는 듯 행동했다. 이준호는 그의 다리를 바위에서 빼내고 부목을 덧댄 후 등에 업었다.
그는 한때 특수부 검사였던 자신의 체력을 10분 발휘했다. 결은 앞서서 길을 안내하며 이준호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유지했다. 구조된 남성은 김철수라는 이름의 등산객이었다. 3일 전 혼자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바위 틈에 빠져 갇혔다고 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하산하는 길에 김철수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했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그 험한 곳까지 오신 거예요? 평소에 그런 곳으로 다니시나요? 이준호는 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녀석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결이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곳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김철수는 결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신통한 개네요. 마치 사람의 위험을 미리 아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이준호는 다시 한번 결의 특별함을 실감했다. 이번이 두 번째였다. 결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말이다. 절로 돌아와 김철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이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의 이런 능력은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걸까? 결은 여전히 평범한 개처럼 행동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능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김철수가 가족들과 함께 다시 저를 찾아왔다. 이준호와 결에게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였다. 온 가족이 결에게 깊은 절을 올리며 고마워했다. 결아! 너는 정말 사람들의 수호천사 같구나. 이준호는 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결은 평소와 다름없이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마치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준호는 결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 녀석은 분명 평범한 개가 아니야. 어쩌면 전생에 높은 수행을 한 존재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인연을 생각하며 결이 자신에게 온 것도 깊은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의 두 번째 구조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다.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결은 이제 지역의 유명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결은 여전히 겸손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와도 교만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며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는 것 같았다. 결은 정말 보살 같아요. 한 방문객이 말했다. 이준호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결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비와 지혜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 이준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결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준호와 결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조용하고 평화롭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다. 기적의 개를 보러 왔습니다. 결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평생 조용한 수행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결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시끄러운 관심에 더럽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결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도 그는 그저 평소처럼 조용하고 온순한 모습을 유지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그 담담한 모습이 오히려 기자들과 방문객들을 더욱 매료시켰다. 이준호는 결의 눈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결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자. 너의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야. 세상의 명성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결은 이준호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두 존재는 이미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3년 넘게 함께 지내온 시간 동안 쌓인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준호는 최종적으로 모든 방송국과 언론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기로 했다. 그의 결정은 단순했다. 결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이목을 끄는 데 있지 않았다.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그들의 명성이 언론을 통해 공식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는 저를 찾아왔다. 어떤 이는 치유를 원하고 어떤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또 어떤 이는 삶의 위로를 구하며 왔다. 결은 모든 방문객들에게 똑같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80대 할머니의 방문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결을 보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 이 강아지 참 착하게 생겼네. 할머니는 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우울해하던 할머니였는데 결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웃음도 터뜨리며 활기를 되찾았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어머니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신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결이가 정말 신기한 치유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결을 보러 오게 되었고 올 때마다 조금씩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준호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결이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결은 단순히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의학이나 상담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이었다. 이준호는 이제 확신했다. 결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자신을 구원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선물이자 보살이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결이 자신을 구해준 것은 단순히 생명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복수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그것은 결을 통해 얻은 지혜와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검사도 아니었고 은둔자도 아니었다. 그는 결의 동반자이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이준호는 결과 함께 대웅전 앞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결아! 너는 정말 부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내 진정한 역할을 모르고 있었을 거야.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결은 그의 곁에 편안히 누워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두 존재는 말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준호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결은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 있었고 이준호는 결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준호와 결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입소문은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절은 더 이상 조용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이제는 마치 성지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안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순례의 장소가 되었다. 이준호는 방문객들을 묵묵히 맞이했다. 그는 결의 존재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결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능력을 가진 치유사였다. 이준호는 이제 결호 통역사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감이 드리워 있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7살 남짓의 여자아이는 눈에 초점을 잃은 채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이준호는 아이의 이름을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부부가 대신 설명했다. 아이의 이름은 한수경.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을 찾지 못했고 의사들은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이는 말문을 닫았고 하루 종일 아무런 반응 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선생님, 저희 아이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청했다. 이준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부부를 법당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결은 조용히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결의 시선은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결의 눈빛은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부와의 대화가 끝난 후 이준호는 아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 없이 인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준호는 아이를 결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결은 아이가 가까이 오자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결이 발걸음에는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는 듯한 신중함이 있었다. 결은 아이의 앞에서 멈춰 섰다. 아이는 결을 보지 못하는 듯했다. 결은 잠시 기다리더니 조용히 아이의 작은 손을 핥았다.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결을 바라보았다. 결은 낑낑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아이의 곁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결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굳게 닫혔던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멍멍이, 작고 부서질 듯한 목소리였다. 아이의 부모는 놀라 숨을 멈췄다. 아이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다. 결은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마치 안심했다는 듯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결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의 부모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말을 했어요. 웃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고 아빠는 이준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준호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은 결의 몫이었다. 결의 순수한 마음과 공감 능력이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연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이준호는 결의 진정한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결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결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논리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순수한 사랑과 공감으로만 가능한 기적이었다. 이준호는 자신이 검사 시절에 추구했던 정의가 얼마나 좁은 의미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법과 질서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진정한 문제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는 법이나 처벌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준호는 밤늦게까지 결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결아, 너는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 나는 이제 알겠어. 너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온 거야. 단순히 내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 결은 이준호의 말을 이해하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 고요한 밤, 이준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다. 과거의 복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더 큰 사명이 있었다. 그는 결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 준 기적에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의 신통한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절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호기심이나 다른 목적으로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준호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익숙해졌다. 그는 검사 시절 익혔던 날카로운 통찰력을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예외가 있을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40대 후반의 남성이 저를 찾아왔다. 겉모습은 평범한 신도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불안정하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김동욱. 이준호가 검사 시절 가장 아꼈던 후배 중 한 명이었다. 김동욱은 이준호가 검사직을 그만둔 후 연락이 끊겼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도 삶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결을 보고 위안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선배님께서 이런 곳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김동욱은 겉으로는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이준호는 그의 방문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영광과 함께 끊어진 줄 알았는데 왜 이제야 찾아왔을까 그때. 평소 모든 방문객에게 온순했던 결이 갑자기 이준호와 김동욱 사이에 서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결이 등 털은 곤두섰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아, 왜 그러니? 이준호는 결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김동욱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며 경고의 울음소리를 냈다. 김동욱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결의 행동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하, 이 녀석이 저를 싫어하나 봅니다. 제가 동물과는 영 친하지 않아서요. 이준호는 결의 반응을 보고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결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
결이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아기를 품고 있을 때뿐이었다. 이준호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김동욱에게 차를 권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검사 시절 사용했던 신문 기술을 발휘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자네도 호랑이 사건 때 고생이 많았지.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으니. 김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특히 선배님께서 많이 힘드셨죠. 선배님 사모님 일도 그렇고. 그때 김동욱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그 사건 보고서를 보니 마지막에 누군가 자료를 조작한 흔적이 있더군요. 결국 그 때문에 우리 팀이 붕괴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김동욱이 자신을 떠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언급한 자료 조작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오직 수사팀 내부 인원만이 알 수 있는 극비 사항이었다. 김동욱의 말은 그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그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준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는 미소를 지우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그 보고서를 어떻게 봤지? 그건 기밀 문서였는데. 김동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그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소문.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자네는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야. 자네가 그 문서를 조작한 범인이지. 그리고 호랑이 사건의 자료를 범죄 조직에 넘긴 배신자도 바로 자네였어. 이준호의 직설적인 추궁에 김동욱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본색을 숨기지 않았다. 증오와 열등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이준호를 노려보았다. 젠장, 역시 선배님은 다르군요.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나더니 아직도 그 검사 본능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 내가 그랬소? 내가 호랑이 사건의 정보를 넘겼고 당신 아내를 죽게 만든 것도 나였소. 김동욱의 고백은 이준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바로 이 남자, 자신이 아끼던 후배의 배신으로 인해 일어난 비극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김동욱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자신의 속마음을 토해냈다. 왜 항상 당신만 영웅이 되어야 합니까? 당신 그림자 속에서 살던 내 기분을 알기나 해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 안소 명성, 정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김동욱의 외침은 절의 고요를 산산조각 냈다. 이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를 덮쳤던 분노는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차가운 정의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결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혜로 이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다. 복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때였다. 이준호는 김동욱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동욱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준호의 검사 시절 몸에 밴 노련함과 단호함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경찰이 김동욱을 체포해가는 모습을 보며 이준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고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복수심보다는 묘한 허무함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고독한 삶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을 찾아와 그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당겼다.
김동욱을 태운 경찰차가 앰뷸런스보다도 빠르게 산길을 내려갔다.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절의 고요함을 다시 되찾아 주었지만 이준호의 마음속은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마당에 홀로 서서 5년 동안 그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을 마주했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배신자는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배신자를 단죄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심의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고독한 삶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을 찾아와 그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당겼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텅 빈 기분이었다. 그때 결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결은 여느 때처럼 온순한 눈빛으로 이준호를 올려다 보았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결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자신의 깨달음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결은 그에게 더 큰 가르침을 주었다. 결은 그를 단순히 복수의 길로 이끈 것이 아니었다. 결은 그에게 새로운 길, 치유와 자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온 존재였다. 이준호는 결의 행동을 다시 떠올렸다. 그가 서울로 떠나려던 날, 결은 그의 앞길을 막았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험에서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행동이었다. 만약 그가 그날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다면 그는 오직 복수만을 향해 달려갔을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증오와 분노의 굴레에 갇혔을 것이다. 하지만 결은 그를 멈춰 세웠고 그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이준호는 결을 꼭 껴안았다. 결아, 너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구나. 나는 이제 알겠어. 너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야.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그날 밤 이준호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다. 그는 법과 질서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진정한 문제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는 법이나 처벌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검사 시절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결의 신비로운 능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준호는 더 이상 검사도 아니었고 은둔자도 아니었다. 그는 결의 동반자이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였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결은 상골의 수호자라는 별명과 함께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준호는 김동욱을 단죄했지만 그것은 그의 삶의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과거의 복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준호와 결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방송과 신문에도 자주 소개되었지만 이준호는 더 이상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전념했다. 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고
때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 팀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이준호는 늙어갔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났다. 그는 결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아내의 죽음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이 비록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결을 만나게 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준호는 여느 때처럼 결과 함께 뒷산에 올랐다. 그는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결은 그의 옆에 앉아 평화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뿐이야. 이준호의 말에 결은 살짝 짖으며 대답하는 듯 했다. 그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며 두 존재의 아름다운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들의 삶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